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5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3년 차이고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해서 저희는 딩크 부부입니다. 그냥 평범한 부부죠 뭐. 맞벌이에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사는 거 다 비슷하니까요. 서로 대화도 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또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연애 3년, 결혼 3년 차쯤 되는 부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묵한 편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배실배실 웃는 것도 제가 목격하고 어디서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불륜같이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한 저항이 몹시 큰 사람이거든요. 저도 스치듯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건 남편의 어린 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 손에 자라지 않고 보육원에서 컸는데 아마 엄마 아빠가 각각 바람이 나서 서로 남편을 키우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린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아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때 모든 사실을 알고 엄청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랑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남의 가슴에 비수를 받고 나서 자기 혼자 좋다고 즐기는 거? 그건 3대가 망해도 되는 못된 짓이라고 생각해. 요즘에 슬쩍 눈 한 번 안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 원래 남의 일일 때는 그렇게 발끈하게 되는데 내가 눈 돌면 그때부터는 운명이 되는 거야. 하여간 내 인생에 그 장르는 없다. 너도 만약 다른 놈이 좋아지면 그냥 말해. 안 붙잡고 보내줄 테니까. 아이고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걱정 마세요. 저는 돈 쓰는 거 싫고 귀찮아서라도 그런 짓은 안 하네요. 그런 말을 나눌 정도로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라 아예 의심조차 안 했는데 보이는 행동은 전형적인 바람이 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애둘러 물어보기도 하고 대놓고 캐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혀 끌끌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배가 부르니 이상한 상상만 한다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답답했던 건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 주변에도 제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 남편이 엄청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저한테는 다정한 편이라는데 이게 다정한 거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정말 뻔합니다. 얼마나 무뚝뚝하냐면 제가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남편한테 알랑방구를 껴도 돌아오는 반응은 정말 딱 하나예요. 시끄럽다. 비켜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제가 시끄럽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애교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그런 사람이랄까요. 저랑 연애할 때 이걸 가지고 제가 너무나 서운해하고 그걸로 헤어짐까지 고민하니까 그제서야 펑펑 울면서 술김에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저 남편이 보육원에서 자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보육원 봉사도 오래 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 거의 보육원을 제 놀이터처럼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런 거에 대한 편견 같은 건 전혀 없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제 오빠도 저희 부모님이 입양해서 키운 오빠고요. 보통 다른 집 오빠들은 여동생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라던데 저희 오빠는 지금도 저라면 손 벌벌 떨 정도로
귀하고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남매 우애 정말 좋고 그래서 학창시절 때 제 친구들은 자기도 차라리 엄마 아빠가 입양해서 오빠 하나 데려다가 키워줬으면 사랑받았을 것 같다고 질투 어린 농담을 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보육원 출신인 남편과 만나는 것도 저희 집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는 제가 철없이 굴어가지고 혹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저한테 엄청 이것저것 주의할 점을 알려주곤 하셨어요. 남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었는데 남편이 울며 털어놓는 얘기를 듣고 사실 한동안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술도 마셔본 사람이 마신다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의 표현은 나한텐 너무나 어색한 일이거든? 그래서 사실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표현을 해줄 때마다 너무 좋고 행복하기는 한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 마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도 조금 낯간지럽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어색하게 구는 것도 당신한테는 미안한 일이고 정말 나한테는 표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저 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서운하다,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평소 단답형 대답만 무뚝뚝하게 뚝뚝하던 그가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며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애정 표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선 못 발라 먹는 제 접시 위에 생선살을 듬뿍 발라서 놓아주고 쓱 보고 고기가 더 많은 국을 제 앞에다가 놔주고 밥 먹다가 저도 모르게 가슴을 툭툭 치면 벌떡 일어나 물 떠다 주고 그런 것들이 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증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사실 그것만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없었고요. 특히 제가 남편에게 가장 설렜던 건 언젠가 한번 한여름에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한여름에도 순간순간 오한이 나는 희한한 체질이거든요. 자랄 때 뭘 잘못 먹고 자랐는지 그렇게 삼복 더위에도 혼자 춥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맨발로 씩씩하게 다닐 때 저만 혼자 양말 켜켜이 신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역대급 더위라던 그의 여름, 저조차도 와, 이 정도 더위는 정말 양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이 되니 어김없이 너무 추운 거예요. 덜덜 떨려오는 몸은 어떻게 따뜻한 옷 챙겨간 걸로 해결이 됐는데 이게 발시린 게 해결이 안 되니 다른 곳이 아무리 따뜻해도 추위가 가시진 않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추워서 대체 어떡하나 하는데 순간 제 발 한 구석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남편이 우직하게 앉아서 손으로 제 발을 꼭꼭 주무르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잠든 줄 알았는데 언제 일어나서 제 발을 주무르고 있는 건지. 제가 놀라서 그럴 필요 없다고 다시 자라고 했지만 남편은 예의 그 무뚝뚝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 자라. 그리고는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따뜻한 물수건을 만든 후에 그걸로 제 발을 꼭 싸고 발에 피가 돌 때까지 정말 정성껏 저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손길에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남편은 잠 한숨 못 자고 제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애정 표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충분히 확인했고 그걸로 좋겠으니까요. 아니, 더 이상의 애정 표현이 뭐가 필요한가요? 그거면 됐죠. 저한테는 발을 주물러주던 그 손길이 정말 차고 넘치고 충분한 애정 표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남편에 대해 제가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 지금도 유일하게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진짜 저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웃음과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는 대상 때문이에요. 바로 남편의 보육원 친구들입니다. 남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보육원 친구들은 자기한테 가족 그 자체라고요. 너무나 끈끈한 가족이어서 사실 서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죠. 남편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역시 남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고 가족이고 더할 나위 없는 대상들인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위 말해 파주 F4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바로 남편을 포함한 4명의 남자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보육원에 들어갔던 사람들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냐면 아마 일제시대 때 서로 동지로 묶였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서로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했을 정도가 아닐까 싶을 수준입니다. 남편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가끔은 사실 좀 질투도 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도 충분히 낄 수 있는 자리인데 남자들끼리 워낙 돈독하니 차마 끼어들 수가 없어 소외감 느낀다고 오히려 저한테 투덜투덜 불만을 토로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부러움을 표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친정 부모도 있고 외롭지 않게 의지할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나랑 저 사람은 서로가 가족이고 서로가 동지고 서로가 친구고 서로가 전부인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똥똘 뭉치면 나 사실 좀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땐 그냥 저를 부르세요. 우리끼리 뭉치면 되지 뭐. 남자들끼리 뭉치는데 우리끼리 뭉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머,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 여자들끼리도 뭉치자. 그렇게 나름 아내들의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건 남자들의 모임이 끈끈하다고 해서 아내들의 모임까지 끈끈하진 않더라고요. 각자 아이가 하나씩 생기고 육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갈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니 여자들의 모임은 길게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똑같은 F4더라도 플라워4라고 해서 꽃모임이라고 지었던 아내들의 모임은 몇 년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끈끈해졌죠. 각자 주말마다 만나서 놀기도 하고 세상에 1년에 한 번은 MT처럼 남자들끼리 여행도 간다니까요. 그거 한두 번 같이 가자고 졸라도 받지만 아주 냉정하게 남자들끼리만의 오붓한 시간이라며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아마도 보육원 선생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일종의 효도 여행인 것 같아서 저도 몇 번 따라가 보려고 시도만 했지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남편과 끈끈한 사이이니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 쪽 편을 들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슬그머니 그나마 저랑 조금 더 친한 사람한테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제가 곰돌이 도련님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남편보다 1살 아래 동생입니다. 저기 요즘 우리 그 이모 즐거운 일 있어요? 아니 평생 묻지도 않고 숨기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뭘 보면서 비실비실 웃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글쎄요. 그 형이 웃을 줄도 알아요? 와, 듣던 중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형님이 뭐 다른 좋은 일 있나 보죠, 뭐. 그냥 형님 믿으세요, 형수. 믿죠, 저야. 그나저나, 뭐, 저 좋은 소식 아직 없어요? 저요? 우리 형수님 촉이 좋으신데요? 저 조만간 결혼하려고요. 안 그래도 형님들한테는 얼마 전에 살짝 얘기했고 1년 정도 뒤에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 너무 잘됐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결혼에 꼴이 나네. 아내 될 사람 언제 보여줄 거예요? 결혼 전에 얼굴 봐야죠. 그러게요. 이 사람이 좀 낯을 가리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청첩장 드리면서 한번 날 잡을게요. 형수님이 많이 좀 아껴주세요. 어머, 그럼요.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곰돌이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이 제 걱정 근심의 한 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또 한 집요하는 사람이라 일단 곰돌이 도련님이 장가를 간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톡이며 SNS를 싹 뒤져서 결국 어떤 여자인지 찾아냈죠. 아주 단아하고 예쁜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여자의 직감이 훅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이상형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딱 한 번 남편에게 이상형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만나는 건 넌데 뭐하러 이상형을 물어보냐라며 시큰둥했지만 왜 한 번씩 꼭 여자들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네가 내 이상형이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완벽한 대답이겠지만 굳이 그런 대답 아니더라도 그냥 남편한테 정말로 이상형이 누군지 한 번은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평소 말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또 그때만큼은 엄청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좋고 이런 여자가 좋고 저런 여자가 좋고 아주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중간 정도 듣다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뭐 제가 물어본 죄가 있으니 하는 수 없다 싶다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살짝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리 기억력 안 좋은 사람도 그렇게 인상 깊은 얘기는 엄청 잘 기억을 하잖아요. 남편이 말해준 그 이상형은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는데 세상에 그 이상형의 여자가 사진 속 곰돌이 도련님의 예비 신부로 딱 나타나 있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곰돌이 도련님한테 또 애둘러서 한번 물어봤죠. 여자친구를 혹시 내 남편이 본 적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곰돌이 도련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렸다고. 형님이 진짜 좋은 여자인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잡으라 그래서 자기가 열정적으로 꼬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형님한테 너무 고맙죠 뭐. 예신이 일하는 분야랑 형님 분야가 좀 겹치는데 이직도 도와주시고 멘토도 해주시고 예신이 저한테는 자기 하는 호칭 엄청 오래 걸렸는데 형님한테는 아주버님 소리가 아주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형님 매력은 정말 어디 가나 통하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혼자 또 그때부터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남편이 자기가 심장처럼 아끼는 동생인데 그 동생의 여자와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정말로 제 머릿속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멀찍이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제 남편과 그 곰돌이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이 사람 누구냐고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육아용품을 보고 있었다며 너 아는 사람이냐고 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마구 쪼여들어 왔습니다. 육아용품은 생각도 못했던 버전의 얘기였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문자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하는 것도 미처 몰랐죠. 문소리가 나서 후다닥 전화기를 끄고 밥을 차려 먹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냥 아이 하나 낳을까? 원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의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평소 그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얼굴을 확 찌푸리며 저한테 살짝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부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아이를 그냥 무작정 낳는 건 몹시 무책임한 것 같다. 앞으로의 세상에 아이는 정말로 그냥 단순히 예쁘다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등등 뭔가 저를 혼내는 듯한 느낌이 닿을 정도로 아이 낳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게 원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곰곰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나 닮은 생명이 세상에 나온다는 건 어찌 보면 축복인 것 같기도 해.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자. 나도 뭐 가지려면 더 늦기 전에 갖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순간 저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자녀에게도 다정하진 않아서 일명 도깨비 삼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는 무뚝뚝한 사람인데 갑자기 아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니 이건 분명 신경의 변화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죠. 이후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을 끝까지 먹은 후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피식피식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지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마음이 깊어지니 점점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남남처럼 지나게 되었고 남편은 한두 달 뒤부터는 아예 저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는 뭔가 심각하게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잦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즈음 저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곰돌이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도 남편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지내는 친구들 중 한 사람의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그 아내도 남편이 톡톡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귀를 치고 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 그 여자 만삭이던데 만삭인 아내를 두고 그렇게 도망갈 정도면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거 아니겠어? 뭐 남녀 사이 사정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우 그 여자 어떡하냐. 애 아빠도 안 나타난 것 같던데. 그러니까 곰돌이 도련님이 파혼한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 속 누가 알아. 오죽하면 한 길 사람 속 알기가 10개 물속 알기보다 어렵다고 했겠어. 여튼 그렇다나 봐. 내가 안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뭘 그런 게 궁금해하냐면 나한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 지르지 뭐야. 근데 딱 봐도 이거는 사이즈 나오는 얘기잖아. 아이가 몇 주 뒤면 나온다는데 아빠 될 사람이 잠적을 했다는 건 그걸로 그냥 스토리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아빠가 아닌 거지. 그 얘기를 듣는 제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아빠가 아닌 거지 라는 말과 함께 몇 달 전 육아용품을 함께 봤다는 제 남편의 모습에 대한 제보, 그리고 요 몇 주간 계속 뭔가 불안해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의 모습, 모든 것이 이어지면서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든 남편이 들어오면 사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단단히 벼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침울한 얼굴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있는 냉수를 꺼내 한 잔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한숨과 함께 의자에 턱 앉는 그때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전화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수가 터졌다고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신발도 짝짝이라 신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정신없이 남편의 뒤를 쫓아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어 급발진을 불사하고 쏜살같이 내달렸고 저는 마침 달려오던 택시를 잡아 저 차를 쫓아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택시기사 아저씨께 저 차에 딴 여자랑 애 만든 내 남편이 타고 있고 그 남편 놈이 지금 양수가 터진 그 여자한테 가고 있다. 나는 저 차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갑자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꽉 잡으라는 말과 함께 미친 듯이 엑셀을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추격전을 찍던 끝에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남편의 뒤를 쫓아 허둥지둥 산부인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다급한 상황인 듯 의사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자기가 아이 아빠라며 산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가서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아이 아빠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자기가 아이 아빠라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다 남편의 친구들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남자들이랑 다 같이 바람을 핀 건가? 한 사람만 바람 핀 게 아닌가? 여기서 혹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휘젓고 있을 때쯤 어디선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형님들 이제 괜찮아요 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돌아본 곳에는 세상에 너무나 마르고 얼굴이 까맣게 변해버린 곰돌이 도련님이 휠체어에 탄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남편 친구들은 그 곰돌이 도련님을 보고 다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우뚝 서서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곰돌이 도련님이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몸에 큰 병이 발견되어 시한부를 받았더라고요. 도저히 살 가능성은 없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죽기 전에 그나마 자기한테 남아있던 재산들을 정리해서 그 예비 신부였던 사람 앞으로 남겨주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대로 잠적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래도 죽기 전에 아이는 안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며 사방팔방으로 곰돌이 도련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요양병원에 있던 곰돌이 도련님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혹여 아이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서로가 자기가 아빠라고 뛰어들어서 울부짖었던 거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 바람난 줄 알았다고 왜 이런 얘기를 나에게 미리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놈이 큰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난다는 얘기를 당신한테 하고 나면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말을 하면 그 즉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 나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저 녀석이 죽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남편을 한참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뒤 곰돌이 도련님은 아이의 100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자는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에게는 여러 명의 아빠가 생겼어요.
더불어 엄마 같은 숙모들도 생겼죠. 저희는 모두 공동 육아를 하듯 그 아이의 보호자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뱃속에 자리 잡은 제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형제 혹은 자매 혹은 남매처럼 잘 키워볼 생각이에요. 아이가 100일이 될 무렵 제 뱃속에도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항상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곰돌이 도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한테도 천사가 찾아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곰돌이 도련님 자기 아이가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자라는 거 보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엄마, 좋은 고모, 좋은 숙모, 좋은 이모, 뭐가 됐든 다 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